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을 일주일 남기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여야는 각각 검찰 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며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연일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통합당은 3040 세대와 어르신 비하 발언을 한 김대호 서울관악갑 후보에 이어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휴업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유흥업소들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발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세계보건기구를 맹비난하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홀로 있는 9살 지체장애 동생을 구하려고 18살 형이 불길로 뛰어들었지만 형제가 모두 숨졌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 경찰은 향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범죄 수법처럼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성매매를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이지만 수위 높은 대화가 오가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MBN이 고발합니다. 사.15 총선이 일주일 남았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합니다.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거세졌는데 민생을 어떻게 돌볼지는 잘 들리지 않고 대신 검찰 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제1당을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성패가 이번 선거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당이 못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집니다. 이 대표가 개혁 완수를 이유로 과반 의석 확보를 당부했다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다른 이유로 과반 의석을 호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위기 해결 능력이 없는 현 정부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 여당 역시 심판해야 한다며 쌍끌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경제 지옥문의 빗장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도래옵니다. 국민들로부터 마음속에서 축출당한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면 여야의 지지층 결집 호소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달라는 요청과 정쟁 말고 민생 대책을 듣고 싶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대호 서울관악구갑 후보를 제명할지 오늘 밤 최고위를 열어 최종 확정합니다. 김 후보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코앞이죠. 지역 여론도 이미 싸늘합니다. 그럼 여기 무소속으로 나간 김성식 후보가 내심 좋겠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이틀 연달아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대호 서울관악구갑 후보를 결국 제명했습니다. 3040 세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김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당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평에 한참 어긋난 중징계를 내린다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반등은커녕 오히려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18일 이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며 선거일인 15일까지는 여전히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오늘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제명을 논의하는데 여기서 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공천이 취소돼 김 후보는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김 후보의 발언에 지역구 여론도 싸늘합니다. 모두가 국민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이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제명을 당할 만하지 않나.
김대호 후보가 재심을 신청한다고 했지만 제명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이번 서울 관악구갑 선거는 서울대 77학번 동기 유기용 후보와 김성식 후보의 사실상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부산과 경남을 찾아 신공항 문제를 풀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다시 이 이슈를 꺼내들 정도로 급해진 걸까요? 미래통합당은 서울 종로를 찾아 이낙연 후보는 이미지 관리만 한다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상대적 열세로 꼽히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부산 지역 수원 사업인 신공항을 언급하며 강한 여당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 부산 시민들의 수건을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공동유세에 나섰습니다. 반대면 큰일 납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종로 지역 분위기가 좋아 접전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만 하고 좋은 사람 인상만 남기려고 하고 이런 분이 과연 진정성 있는 지도자인지.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울경 지역을,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정치권 이모저모 뒷얘기를 나눠보는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야당 반장 서정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 과반의 주인공은입니다. 총선 의석수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과 통합당 중반 판세 분석을 이 양당의 주장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역구 253개 의석 가운데 130석 플러스 알파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10에서 130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판세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에서 한 130석 정도. 130석. 네,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다 합니다. 서로가 다 자신 있다 이건데 근거를 따져보죠. 수도권부터 볼까요? 네, 수도권 결과가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은 우선 서울 선거구 49군데 가운데서 우선 우세 지역과 경합 우세, 즉 승리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33곳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강북벨트인데요. 강북, 중랑, 은평, 노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종로만큼이나 관심이 큰 고민정, 오세훈 후보의 광진을과 이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맞붙은 동작을도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통합당도 역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49곳 가운데서 13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이혜훈 후보의 동대문을, 그리고 진수희 후보의 중구 성동갑, 송한섭 후보의 양천갑 등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경합 지역도 10곳이나 되는데 그것도 역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소위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서로 양보 못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로 불리고 있어서 격전지 중에 격전지여서 수도권만큼이나 관심이 큰 곳입니다. 네. 보수색이 짙은 곳인데요. 민주당의 세력 확장이냐 아니면 통합당의 의석 탈환이냐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은 20대 때 8석을 확보했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17석 이상을, 그리고 통합당은 지난번보다 5석 많은 31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를 보면은 통합당이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통합당이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숨은 보수, 그러니까 일명 샤이 보수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통합당이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말씀하신 샤이 보수입니다. 통합당은 유권자의 최대 한 10% 정도를 샤이 보수층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5%도 안 된다고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 통합당은 이 샤이 보수층이 수도권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이 마지막 바람을 우리가 불러일으킨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두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조국만 나오면 조용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통합당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이 임박하면서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한창인데요. 통합당은 이번 총선 구도를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짜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광진을 TV 토론의 장면을 먼저 보실까요?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대변인 생각이 때는 듭니다. 그런 답변이. 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의 윤상현 무소속 후보도 오늘 SNS에 TV 토론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방을 거론하면서 상대 후보가 중앙당에서 내린 지침을 한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에 대해서는 논점을 전환해 대응하라는 민주당의 대비 문건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것을 직접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유리하면은 더 따지고 들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민주당도 불리하다고 봤나 봅니다.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4.15 총선 승부처를 가다 오늘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구 갑으로 가봅니다. 4선 출신의 김성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탈북민 출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곳입니다. 김 후보가 이기면 서울 강남 갑에 첫 민주당 깃발을 꽂는 게 되고 태 후보가 이기면 첫 탈북민 지역구 의원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이기든 최초가 되는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15대 총선 이후 20년 넘게 보수 진영 후보가 줄곧 당선된 서울 강남구 갑.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20대 총선에서 10%포인트 이내로 앞가깨진 김성곤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남 여수와 여천에서 4선을 지낸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강남 지역을 챙겨왔다며 인물론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강남 맞춤형 공약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때문에 강남 현안을 해결하는데 누가 그러면 그 실질적인 힘이 있고 조건을 갖췄느냐. 이건 뭐 명백하다. 검증된 후보인가 그리고 준비된 후보인가.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뭐 대답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이내 이번 찍어 이겨내세 이번 많이 이기는 길. 미래통합당에선 태영호란 이름으로 알려진 주영 북한공사 출신 태구민 후보가 탈북민 출신으로는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섰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접 경호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시장 경제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 강남의 이익을 대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당에선 경제 전략 작가로 시민단체 실천연대를 이끄는 정동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 현안 해결을 꼽았습니다. 주거용 목적으로 그냥 거주를 여기에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이 사람들은 세금을 그냥 더 많이 내도 된다라는. 보수 텃밭에 첫 민주당 깃발을 꽂을지 탈북민 출신의 첫 지역구 의원이 나올지 누가 되든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대호 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선 제명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막말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발언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가 차 후보의 과거 세월호 막말을 지적하자 당시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반박했습니다. 우리 그 차 후보께서는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 후보는 당시 기사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막말 논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윤리위가 열릴 경우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국회의원 입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말을 어느 정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터지는 막말 논란에 김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찬스를 활용한 선거전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끼리는 설전을 넘어 고소전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몬을 한 입 베어 물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맛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레몬을 먹고 19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른바 레몬 챌린지에 동참한 겁니다. 문 의장을 지목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아들 석균 씨. 아들 정치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실 망정 아빠 찬스라고 괴롭히신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실 거죠?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 여야 후보들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교수는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한 황기철 민주당 후보와 경기 오산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윤희 통합당 후보에 각각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난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통합당은 또 언론 보도를 근거로 민주당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김진태 춘천갑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서울시가 휴업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룸살롱, 클럽 등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는 건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이달 19일까지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해 일시 휴업을 권고해왔습니다. 80%의 업소가 휴폐업 상태에 돌입했지만 나머지 422개 업소는 여전히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유흥업소 관련 확진 사태가 불거지자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유흥업소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7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영업 정지나 이렇게 일시적 휴무를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도 다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서 조기적으로 이게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공문을 발송한 뒤 담당 구청과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영업 중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지만 다른 곳, 수도권 같은 다른 업소로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동참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유흥업소 밀집거리입니다. 코로나19 전과는 같지 않지만 유흥업소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아니 정도 안 하다가 또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집 완전히 닫아놓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곳 경기도 성남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서울 거주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가 출퇴근거리란 말이에요. 서울하고 여기가 분당이. IT 업체에 맞춰야죠. 유흥가 여기 시가 여기서 먹고 이제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동참 의사를 보였습니다. 법률상 의무로 강제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되는 상황인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9시간 동안 일하면서 손님과 직원 118명과 접촉했다고 하죠. 해당 인원은 모두 자가격리됐고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지난달 27일부터 9시간 동안 일하면서 접촉한 사람 수는 총 118명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손님 등 17명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1명은 당일 근무한 직원들로 전원 자가격리 조치됐고 이들도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수 슈퍼노바 멤버 윤학을 만나고 온 여종업원이 감염시킨 룸메이트는 같은 업소 직원이지만 또 다른 전파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룸메이트는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났고 해당 업소는 그 이전에 휴업을 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4월 2일부터 휴업을 했기 때문에 전파가 가능한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달 26일 윤학으로부터 감염된 여종업원이 27일과 28일 이틀간 무증상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프리랜서라며 직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유흥업소 파악까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거짓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중국 우한은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76일 만입니다. 오늘만 10만 명가량이 우한시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섞여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도 못했죠. 구경호 기자입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마자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 우한시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우한시 봉쇄가 76일 만에 해제된 겁니다. 유령 도시나 다름없던 우한시는 현란한 불빛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축하했고 통행 금지령 탓에 집안에 갇혀있던 900만 시민들은 모처럼 이동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날이 밝자 고속도로는 차들로 붐벼 3km가량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차역도 북새통을 잃었고 국내선 268편의 운항이 재개된 공항 역시 북적였습니다. 우한시 측은 최대한 도시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미 10만 명 정도는 우한시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길은 뚫렸지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건강 확인을 하고 이동을 허용하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우한 시민을 대하는 타 지역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한 시민이 인근 지역 다리를 통과하다 타 지역민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발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미국 내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이제 와서 세계보건기구를 맹비난하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 1,736명 늘어 발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무려 4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WHO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국을 감싸고 돌다가 미국에 잘못된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And they were wrong. They've been wrong about a lot of things. They seem to be very China-centric. 이런 WHO에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깝다며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WHO, tha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eives vast amounts of money from the United States. Put a hold on money spent to the WHO. We're going to put a very powerful hold on it, and we're going to see.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겨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을 WHO로 돌리기 위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영국도 또다시 하루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 각국은 봉쇄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786명 늘어 총 6,159명을 기록했습니다. 발병 이래 하루 사망자 수 최다인데 지난 3일 708명을 기록한 사망자 수가 5일에 439명으로 줄었다가 또다시 늘어난 겁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55,242명으로 전날보다 3,600여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아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re is not that big upswing of growth. It's possible that we're beginning to see the beginning of change in terms of the curve flattening a little bit. 프랑스도 하루 사이 코로나19 사망자가 1,400여 명을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에 이어 누적 사망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8월 초까지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유럽 일부 국가에선 벌써부터 학교, 여행 등 단계적인 봉쇄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너무 일찍 봉쇄를 완화해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긴급 사태를 선포한 일본은 휴업 요청을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도쿄는 여러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럴 거면 긴급 사태 선포는 왜 하는 걸까요?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사태 선포 첫날, 일본 도쿄 시부야역 거리의 아침 모습입니다. 평소라면 출근 인파로 붐볐을 텐데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メートルも間隔が取れないぐらい人がいるところなのでこの時間だと特に案外ちゃんと自粛してるんだなと思いつつ 긴급 사태 선포와 함께 각 지자체가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外国欧米の国と違ってロックダウンにしても緊急事態宣言にしても内容が随分違いますよね。強制力がないから。仕事するにあたっては別に自粛っていうそもそもあんま関係ない感じなんでこっちとしては. 더 큰 문제는 휴업 요청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쿄도는 당초 나이트클럽이나 이발소, 대형마트 등 여러 업종의 휴업을 요청할 방침이었지만 정부는 기업을 규제해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対象施設などについて国との間で、調整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東京といたしましては大変スピード感も重要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 도쿄도를 제외한 6곳은 아예 민간 시설에 대한 휴업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에 방역 대책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 내 확진자는 어느새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비자 면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주의에 근거해서 말이죠. 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차피 국경을 닫으나 안 닫으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세계 148개 나라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비자 면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조치가 적용되는 나라는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54곳, 무비자 입국 34곳 등 모두 88곳으로 추정되는데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비자 면제 협정도 잠정 중단하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 지난 1일부터 하루 5,000명을 넘는 입국자를 모두 의무 격리시키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인이어서 실제 방역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내일 서울대병원 등 국내 연구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으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협력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인데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보건당국자와 의료진 400여 명이 참관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법무부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와 베트남 국적의 부부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 추방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A씨는 입국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허위를 신고하고 지네 집으로 이동했다가 적발됐으며 베트남 부부 역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해 당분간 출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봄 하면 노란 물결의 유채꽃이 떠오르죠. 그런데 제주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기 위해 축구장 10개 넓이의 유채꽃 광장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제주말 혼자 없어예가 어서 오라는 뜻이죠. 이제는 헛설 이 땅 없어 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KCTV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거침없이 꽃길이를 지나고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꺾여버린 유채꽃만 놔둔 겁니다. 인근 유채꽃 광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노란 물결의 장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채꽃밭을 갈아엎기로 결정했는데요. 갈아엎은 면적만 축구장 10개 크기에 달합니다. 봄이면 벚꽃과 유채꽃이 장관을 이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 코로나 사태 속에 유채꽃 축제를 전면 취소했는데도 관람객들이 좀처럼 줄지 않아 마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 특성상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녹산로 약 10km와 9.5 헥타르에 달하는 광장에 핀 유채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녹산로변이나 축제장 지형상 저희들이 일일이 다 통제하기는 어렵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중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한창 아름다움을 뽐내던 유채꽃밭을 갈아엎는 현장을 본 관광객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길에도 너무 빨리 다 유채를 밀어버려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것까지 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유채꽃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찰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육상에서는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바다에서는 영해를 벗어나 낚시를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분뇨를 몰래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영해에서 13km 벗어난 배 한 척이 해경 정찰기에 포착됐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허가도 받지 않은 낚싯배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경이 대면 검문 검색을 지양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최근 2달간 서해에서만 27척이 적발됐습니다. 영해 바깥에 침몰한 선박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일부 낚싯배는 해경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동 위치 발신 장치를 일부러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이 화물선은 정화되지 않은 분뇨 스톤을 우리 바다에 버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항만에서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의로 버린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해양 영토 수호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해경은 해상은 물론 공중에서도 정찰 활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홀로 있던 9살짜리 지체장애 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든 형. 하지만 형제가 다 변을 당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고 켜둔 향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는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형제 2명이 숨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9살 동생은 집 안에서, 18살 형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빡 소리 나서 보니까 사람이 떨어지더니.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불이 나기 전 형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간 상태였습니다. 돌아왔을 땐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있었는데 동생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형제가 모두 변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거든. 큰아이가 동생을 참 잘 보살피고 잘 데리고 다니고. 경찰은 거실에 켜둔 향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면 먹고 라면 냄새 없앤다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켜놓으니까 그게 이제 바람에 넘어진 걸로 이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난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도망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금을 팔겠다고 해서 돈을 붙이자마자 벌어진 일인데 이런 금은방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검정 모자를 눌러쓴 20대 남성이 가게 주인과 마주 서 있습니다. 한동안 휴대전화를 쳐다보던 남성은 갑자기 뒤돌아 도망칩니다. 차고 있던 50돈 상당의 금팔찌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금은방 주인이 1,000만 원을 입금하자 도망친 겁니다. 추격전은 300m쯤 떨어진 이곳까지 이어졌지만 남성은 결국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금은방 주인은 남성을 눈앞에서 놓쳤고 경찰이 이 용의자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일당이 검거되는 등 경기 침체 속의 금은방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6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을 정도입니다. 경찰은 금은방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작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방범시설을 보완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함께 운영하며 조주빈에게 범죄 수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붓다가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엔 고등학생이었는데 심지어 당시 조주빈의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닉네임 붓다로 활동해온 18살 A씨가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A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가상화폐로 모금한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사가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며 조주빈이 분통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붓다, 이기야, 사마귀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사건이 진행되고 공소사실이 구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 조주빈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르면 모레
조주빈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조주빈 등 N번방 피해자들은 주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죠. 취재진이 채팅 앱을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이런 비슷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1대1 대화다 보니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주빈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주빈은 잡혔지만 아직도 오픈 채팅방에선 미성년자를 노리는 이런 식의 성범죄가 여전하다는 제보에 취재진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채팅방에 미성년자를 암시했을 뿐인데 수십 개의 대화창이 열리고 돈을 줄 테니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랜덤 채팅 앱에선 더 노골적입니다. 직접 만나자는 건 물론 대놓고 성매매까지 요구합니다.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해지고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거절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깨질까 봐 두려워서 거절을 못하고. 이런 채팅 앱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주된 통로입니다. SNS와 메신저 등 스마트폰 앱이 전체 경로의 약 7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심의기관이 직접 1대1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방된 게시글이나 채팅방 제목에 성매매 등을 의미하는 문구가 담겨 있을 경우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 상황이에요.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갖다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랜덤 채팅이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렇게 익명 채팅에서 청소년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미성년자가 이 앱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 등급이 있다지만 성인용 앱이나 16살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고 본인 인증도 아주 허술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검색창에 랜덤 채팅이라고 입력하니 앱 수백 개가 화면에 뜹니다. 만 18살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앱부터 미성년자인 16살도 가입할 수 있는 앱까지 다양합니다. 랜덤 채팅 등 게임을 제외한 앱의 경우 만 3살부터 만 18살까지 총 5단계로 연령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앱은 대화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 공유가 가능하고 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쓸 수 있는 앱도 성매매 요구와 같은 대화가 오가는 상황. 비교해보니 사진 공유나 위치가 표시되는 등 성인용 앱과 기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령 등급은 앱 개발자가 설문조사에 답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개발자들은 문항이나 절차가 깐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앱 내에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미리 넣어놨다. 이런 거에 대한 순전히 개발자 입장에서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나서 사용자가 여기에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하든 텍스트를 공유하든. 앱 자체에 본인 인증이 있는 경우는 4%도 안 돼 업체 측의 자발적인 관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려면 이 매체에 대한 유해 매체물 지정이 돼야 돼요. 신고 버튼을 분명하게 만들고 신고한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이제 경찰에게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더 이상 랜덤 채팅을 통한 성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전 국민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 주고 연말에 고소득층에게서는 다시 회수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득자에게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정부 안의 경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냐. 문제는 국회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중 58.2%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높았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4차 비경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기 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재난지원금 확대가 말로만 그칠지 아니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는 수출 지원과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화두였습니다. 수출 기업을 위한 36조 원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자금 등 총 56조 원짜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수출 보험과 보정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정부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는 공공기관의 선결제와 선구매를 활력소로 투입합니다. 업무 추진비를 음식점에 결제해놓거나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미리 사두는 방식 등으로 3조 3천억 원의 수요를 창출합니다.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으며 자금력이 특히 약한 8,400여 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2조 2천억 원의 맞춤형 금융이 지원됩니다. 1.5억 원 이하의 대출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개인 사업자 700만 명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석 달 연장해 세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실제로 수출업체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브랜드가 약하니 발로 뛰어야 하는데 박람회고 뭐고 다 취소됐죠. 항공 운항이 줄면서 운송비는 2배가 돼 더 힘들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제조업체 창고에 안경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렵게 해외 13개 국가로 안경테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외 소비가 줄며 고스란히 재고로 남은 겁니다. 해외 박람회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새 시장을 뚫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뉴욕, 밀라노, 상하이 쇼, 세계에서 제일 큰 쇼를 지금 다 놓쳤어요.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장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생산한 뒤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이 제조업체의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코로나 초기엔 중국에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지금은 해외 수주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선박과 항공 운항이 줄면서 운송비마저 급증했습니다. 이미 해외로 수출됐어야 할 제품들이지만 물류가 지연되면서 출고장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항공료가 한 70% 정도 올랐어요. 여러 회사들이 배편으로 몰리고 있어서 스페이스가 안 나는 거죠. 수출길이 막힌 데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코로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형 전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행사 준비에 들어간 비용 상당수는 업체 몫인데다가 취소된 행사 뒤처리도 해야 합니다. 그럼 행사는 아예 하지도 못했는데 마이너스 매출이 돼버리죠. 먼저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최대 전시장인 코엑스의 전시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규모 박람회를 전문으로 하는 고양 킨텍스는 아예 오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전국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14곳,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부터 이달까지 모든 행사가 취소됐고 5월 이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컨벤션 업계가 지금까지 입은 피해액만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 지금 9월까지는 거의 행사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저희 회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입찰 마감 전날 공고가 취소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투입된 돈과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업체의 몫입니다. 취소된 행사 뒤처리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입찰 하나 참여하려면 한 건당 몇 천만 원, 많게는 1, 2억씩 갖다가 비용을 쏟아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사 취소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10곳 중 9곳은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산업에 연관된 업체만 4천여 곳. 하지만 고사 위기를 맞아도 정부 지원 대상에선 번번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전시장이라는 곳은 보증금 환불도 안 해주니 기업들이 더 속을 태울 수밖에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행사장 무대를 제작하기 위해 주문했던 합판은 재고로 쌓여 있고 기계엔 먼지만 수북합니다. 이맘때가 전시 비즈니스 행사가 많아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무대 제작업체 작업장 4곳 모두 멈춰섰습니다. 행사랑 관련된 일들이라 아예 1원도 없어요, 매출이. 견적 문제도 아예 없고요. 당장 무대 제작부터 운송, 숙박, 통번역 등 대형 전시와 관련된 업체만 4천여 곳. 종사자는 4만 명에 달하는데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에도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용 특례라든가 특례 보증 제도라든가. 게다가 다른 전시장과 달리 코엑스는 임대료 환불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엑스는 돌려준다든지 다음 전시회 때 임대료를 대신한다든지는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은 속타게 하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은 중소업체가 많아 한 번 생태계가 무너지면 코로나 이후 재건하기도 어렵다고 이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예금 적금 해지가 2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15%나 는 겁니다. 손해가 만만치 않지만 이런 방법 외에는 버텨낼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 시중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한 금액은 모두 23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에 해당하는 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에 급증했습니다. 근처에 음식점이라든지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무래도 장사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급하게 해지를 많이 하러 오십니다. 40대 이상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만기 전 해지를 하면 통상 약정금리의 절반밖에 못 받고 우대금리도 없지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적금을 해지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들어둔 보험을 해지한 환급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 늘어났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손쉬운 게 보험이다. 당장 이달 생활비가 더 급하잖아요. 보험을 빼서 주식을 할 정도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접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약관 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역시 8%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의 생활고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적금과 보험뿐 아니라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달 26일 보도한 12곳 가운데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업체 RN서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인용 불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MBN은 해당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전태풍 선수가 한국 농구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꼰대들이 농구 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 새벽 1시에 훈련도 시켰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전태풍은 코로나19로 프로농구가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갑작스런 은퇴를 맞았습니다. 2월 29일 무관중으로 치러진 전자랜드와 경기 종료 버저비터가 마지막 득점이 됐습니다. 2009년 귀화 후 최고의 혼혈 선수로 농구 인생이 끝났지만 아쉬움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나와서 엄청 좋아요. 전태풍이 한국 농구 코트를 감옥으로 표현한 건 선수를 억압하는 꼰대 문화와 도제식 훈련 때문입니다. 옛날에 70년, 80년 때 농구 가르치는 방법 똑같아요. 더 발전하고 더 잘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더 그냥 올라가고 싶어. 근데 똑같이 옛날에처럼 가르치면 그 선수가 죽어요. 자신감, 열정 다 죽어요. 승리 지상주의가 만든 수비 편향적 경기 운영도 농구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수비 열심히 파이팅 그거만 끝. 근데 기술 뭐 안 나오고 그 개인 기술 선수도 없고 그냥 수비만 얘기하면 어떻게 발전해? 심지어 경기에서 졌다고 체벌성 훈련을 했다는 충격적인 경험까지 털어놨습니다. 창원 가서 게임 졌어요. 버스 타면 막 4시간, 5시간인데 체육관 앞에 내려가서 바로 연습. 1시 새벽 1시인데. 아무런 구속 없이 뛰었던 마지막 6분이 가장 행복했다는 전태풍. 이제 방송인으로 자유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약간 또라이처럼 보여줄게요.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쌀쌀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내륙 일부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많겠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람 덕분에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도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춘천은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한낮 기온 16도, 대구는 18도 선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방은 동풍으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영동과 제주를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 밖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멕시코에 배트맨이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의무 격리 조치를 잘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배트맨 옷과 차는 물론 안내 방송까지 준비해 나선 건데 역설적이게도 영웅 코스프레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참 세상엔 쉬운 일이 없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